소프트윤리위원회가 92년도에 출범하면서 에로 게임 제작사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세력 구도가 개편됩니다. 세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오사카파와 도쿄파. 그건 뭐지? 일단 오사카 먼저 설명할게요. 챔피언 소프트라는 83년도에 그냥 건실한 IT 기업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거기서 나온 성인용 게임을 만드는 자회사가 바로 이 앨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앨리스. 네, 89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 소프트가 성인 게임 팔 때 쓰는 간판이 이 앨리스 소프트입니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살아남는 다 이유가 있죠. 명장을 만든 것도 있지만 창업주의 마인드가 괜찮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창업자의 마인드였어. 이게 에로게 회사들이 성인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복지도 없고 인력을 갈아넣고 쓰고 버리고가 되게 유명한 업계인데 여기는 거의 일반 기업과 비슷해요.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야근을 하겠지만 능력 있고 공이 있는 사원은 사장보다도 급여를 높게 준다거나 그리고 경영권 승계할 때도 일반 사원 그러니까 창업 멤버 중에 한 명한테 넘기려고 가족 승계를 안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보기 드물게 게임 내용과는 다르게 마인드가 좋네. 마인드가 괜찮은 회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극우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있죠. 그런 회사입니다. 요 앨리스 소프트의 대표적으로는 란스 시리즈가 있고요. 뭐 투신도시, 아까 제일 처음에서 소개했던 이제 초양전사 에스카레 이어 대학사 등등 히트작도 많고 애니화된 작품들도 많은데 약간 순회 계열이라기보다는 누키게 계열이 좀 많죠. 누키게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인 게임, 그렇죠. 그리고 하렘을 건설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난 잘 모르는데 작품들을. 본인이 모르는 거고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본인이 모르는 거고요.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주겠나 보네. 바로 나오잖아요. 앨리스면 그 란스인가? 귀추광 맞습니다. 귀추광 란스. 귀추광 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이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삼국지 같은 요소가 있는 게임이에요. 재밌겠네. 뭐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란스 시리즈는 안 해봐가지고. 예. 이스의 패러디 게임이라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이스 이터널이 보면은 그 아돌 크리스틴이 어딜 가든 항상 플래그를 꽂고 다녀요. 플래그를 꽂는다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이스 이터널은 성인 게임이 아니지만 다 아돌한테 호의적이야. 그렇죠. 굉장히 호의적이야. 잘생겼으니까. 잘생겼고 세니까. 아무튼 이스 이터널을 성인용 게임으로 비튼 작품이죠. 뭐 거의 보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회사는 FNC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구속된 아저씨 있잖아요. 자스트 사장. 거기서 독립해갖고 페어리테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얘기해. 페어리테일이라는 회사를 87년도에 만들었고 칵테일 소프트라는 회사가 89년도에 있었는데 요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FNC가 됐습니다. 97년도에. 페어리 칵테일. 예, 그러니까 요 회사는 이제 사오리 사건, 아까 사오리 사건으로 두들겨 맞은 계보인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천사들의 5 시리즈랑 칵테일 소프트에서 만든 게 피아 캐롯입니다. 네. 그리고 요 피아 캐롯을 만든 핵심 3인방이 나중에 90년도 후반에 리프라는 회사로 입사하게 되면서 투아트 시리즈라는 걸 내요. 투아트. 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FNC보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더 잘 된 케이스가 됩니다. 리프사가 더 떡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쿄파의 큰 그룹이고요. 오사카파의 큰 그룹이고요. 미안합니다. 오사카파의 큰 그룹이고요. 이제 도쿄파로 가겠습니다.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본사 엘프사는 89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페어리테일 방금 얘기했던 그 페어리테일사에서 주요한 3인방이 독립해갖고 89년에 도쿄에서 설립을 합니다. 하고요. 산하에 실키즈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조금 더 하드한 내용을 담은 게임을 낼 때 이제 엘프사 밑에 실키즈라는 데서 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RPG 요소 가미가 됐던 드래곤 나이트 시리즈, 동급색, 노노무라 병원 사람들, 에자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향기 이쪽이 유명한 거구나. 네, 이쪽이 유명한 히트작을 내었으나 지금은 망해버렸죠. 이게 엘프사 로고고요. 여기에 이제 내려앉으면은 굉장히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여기 앉으면은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 펼쳐지게 되죠. 네. 아무튼 게임적인 다양성도 많은데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은 컨셉들을 시도했는데 엘프사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이상은 그래요. 기왕 소프윤의 제재가 있지만 요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가본다 라는 마인드가 살아있어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간다 라는 어떤 로망이 있군요. 예, 로망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팬도 많았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회사가 왜 망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좀 뒤를 캐보니까 회사 내 불화로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계열 분파들 싸움 때문에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쪽 엘프사나 실키즈에서 나온 작품들을 애니화한 회사가 피그 파인애플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성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요. 또 요 로고가 뜨면은 또 좋은 시간들이 많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나 이건 또 처음 보네. 자, 그리고 신흥 주자들이 있습니다. 동급생이랑 이제 도키도키 메모리얼이 성공하면서 이제 드라마에 좀 신경을 쓰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물이나 드라마, 진짜 드라마 같은 게 선형 구조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멀티 엔딩이라는 개념을 분기점에, 그러니까 엔딩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해서 첫 성인 게임의 멀티 엔딩은 실키즈가 내놓은 하원 일가의 가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 화면은 하원 일가의 가족 2의 장면입니다. 예, 하원 일가 가족 1, 2 둘 다 굉장히 적나라한 작품이지만 제가 찾은 이미지 중에서 쓸만한 이미지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묶여있는 모양이네요. 예, 묶여있고 그냥 엘프사 사나이 실키즈가 어떤 게임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요 화면을 썼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 멀티 엔딩이 가려면은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돼요. 그렇지. 예, 개연성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적인 능력이 더더욱 이 에로 게임에서도 요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영화 쪽에서도 멀티 엔딩이 제일 잘 나왔던 게 처음이라고 느껴졌던 게 나비 효과. 그쵸. 그것도 어떻게 근데 어쨌든간 영상 매체 표현의 한계상 선형 구조죠. 맞아요. 그냥 이런 결말도 있지만 다시 테이프를 되감아서 선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게임은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갈리니까 진정한 의미의 멀티 엔딩을 실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시나리오적인 능력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수뇌물이라든지 nak히게 울게 하는 작품들이 점점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조, 이제 동쪽의 엘프, 서쪽의 앨리스, 오사카의 앨리스, 도쿄의 엘프, 요 구도로 보자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94년도에 RPG 장르가 붙었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드래곤 나이트가 시리즈가 발매되고 앨리스도 투신도시 2라는 작품을 발매하면서 이제 라이벌리를 쌓아갔고요. 95년에 붙은 거는 엘프의 이제 유작 시리즈. 유작. 그리고 몽환포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좀 전 안 유명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건 란스 시리즈구나. 이건 란스예요. 네. 이게 란스구나. 네, 아무튼 96년도에는 이제 엘프의 누키게 게임인 유노랑 이제 앨리스의 이제 귀추강 시리즈가 붙게 됩니다. 이제 삼국지 같은 형태예요.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 예. 좀 저거는 한국인가요? 네. 한국 아니에요. 일본처럼 생긴 판타지 세계관이에요. 한국에서 일본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이구나, 중국. 한반도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간 판타지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복사판을 사용했나 봐요. 이제 한글 패쳐 복사로 이제 한글 패치를 한 거죠. 딸토끼 깎기 게임이네요. 이 한글 패쳐분들의 역사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예. 아무튼간 근데 이제 엘프사가 한 방에 역전해버리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 엔딩과 시나리오, 그래픽, 연기, 성우들의 연기 모두 잡은 작품인 동급생 2가 발매됩니다. 동급생 1보다 동급생 2가 더 유명해요?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 훨씬. 이분을 보니까는 한국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손대기 어려운 분을 고르셨네요. 보자마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림 이미지를 본 것 같아요. 네, 이미지를 본 것 같아요. 아무튼간 그래서 요 게임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연시 그리고 에로게 모든 게 섞여 있는 이미지가 바로 대표되는 게 동급생 2다. 맞아. 특히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주님 동급생 2 하다 울었다고. 클라나드도 이 나키게죠. 네, 입원한 그 아이가 아마 요
이쪽에 있는 아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담이라면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잘렸지만 누구를 가장 먼저 공략할 것 같나요? 저는 얘가 주인공으로 보여서 얘랑 타이틀 속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지금 가려져 있네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예, 맞죠. 그리고 이분의 모친 되시는 분입니다. 공략 대상이에요. 저거 내 인썸 썸네일 만들 때 내가 본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누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요. 공략을. 인썸이라. 땡. 잠깐만요. 인썸은 여기. 어디? 여기. 마우스 아닙니다. 누구예요? 저는 이분을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다음이 배우로 활동하는 이 친구.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이 친구. 이렇게 루트를 가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표지상 주인공이고 모친이구나 해서 두루두루 훑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 포식자니까요. 알파메일이니 이런 장르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알파메일이 된 것 같아. 자, 아무튼간 절대적인 원권은 이제 동급생 2가 가져가게 되고요. 이게 선구자가 있으면 다 모든 분야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야말로 비로소 군용할거의 시대가 맞아요. 이제 칵테일사의 피아 캐럿도 본인이 알 만큼 인지도 높고 오히려 피아 캐럿 덕분에 지금의 어떤 메이드 카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어쨌든 카페를 만드는 이야기니까. 굿즈도 엄청나게 코미콘에서 굿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지금의 메이드 카페 탄생의 계기가 되고 문화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던 시기였어요. 아니 진짜 투아트, 피아 캐럿, 동급생 이런 거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캐릭터를 알아. 그냥 그 그림을 갖고 싶었지. 이 참고로 이분은 호텔에서 꼬십니다. 진짜. 이분 소개팅하다 차이고 뭐 몇 가지 공식이 있지요. 이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게임이 어려워. 왜냐면은 게임이 치밀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여성관하고 다른 대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주님이 맞아요. 정확한 이주입니다. 피아 캐럿이 좀 오해받는 게 메이드가 아니라 웨이트 리스 드레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근무복이었다는 거죠. 메이드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거에서 많이 그 메이드의 이미지가 많이 겹쳐지면서 지금의 메이드 카페에 어떻게 보면 저는 효시라고 봐요. 뭐 아무튼가 신흥 세력 국가란다 회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투아트고요. 근데 너무 달라졌다.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이제 2네? 플레이스테이션 2? 이건 투아트 2니까.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이제 리프사라는 곳인데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97년도에 그러니까 리프사는 새롭게 떠오르긴 한 강자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메이저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거 만든 주축의 3인방이 97년도에 이 리프사로 이적을 합니다. 이적을 하면서 나온 게 투아트 1이에요. 그 당시에 투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좀 분위기가 밝아요. 분위기가 밝고 코믹적인 요소와 함께 지금의 미연 씨가 가져야 될 서브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완전히 정립한 게임이거든요. 투아트 1 같은 경우에는 야한 장면도 있습니다. 플스판 전연령판이 나오기 전에 물론 나중에 그걸 드러내고서 전연령판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메이저 게임기 소니 뭐 플스 1 뭐 이렇게 발매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공전의 히트를 친 이 투아트 시리즈가 피아케라의 핵심 3인방이 모여서 만든 이 리프사로 이적하면서 나온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제 화이트 앨범 1이 발매가 되고 또 히트를 하고요. 2000년대에 들어가서 뭐 칭송받는 자, 천사가 없는 12월 등등의 히트작을 연달아내면서 뭐 그러니까 엣지한 요소가 있는 성인 게임도 잘 만들고 전연령판도 꽤나 잘 만드는 회사로 갈 수 있었으나 타임문이 그걸 되게 잘했는데 2000년대 후반 가면서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좀 무너져 앉은 케이스. 그래 이 시기에 한 초반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행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로 좀 아류작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네도 타임문처럼 이제 좀 메이저 그러니까 성인물 아니고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수익은 이쪽에서 나오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암울한 그
214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이 리프사의 한 직원이 너무 이 부당하고 가혹한 업계 현실을 SNS에 공유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된 슬픈 사건이 있었죠. 거기다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사고를 좀 사고라기보다는 너무 이 일러스트 화보집을 갖고 싶은 나머지 코미콘에서 줄을 엄청나게 길게 많이 서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욕먹었구나. 또 먹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신흥 세력이 또 있습니다. 키라, 아까 우리 채팅창에 있었지만 카논 시리즈를 만든 키 텍티스사, 뭐 빛나는 계절로 뭐 이런 아주 낙히게 또 대표되는 울게 하는 그 탄탄한 스토리 라인에 많이 갖고 있는 이 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카논? 네, 카논이라는 이 감동적인, 이게 카논이 지금도 겨울 되면은 하고 싶은 진짜? 성인 게임으로서 1위를 다툽니다. 카논이랑 화이트 앨범 시리즈가. 근데 제가 이 카논이랑 이 투하트 뭐 요런 빛나는 계절로 요 작품들을 꽂은 이유가 OST도 좋아요, 이 작품들이. 특히 투하트 같은 경우에는 뮤겐 시리즈도 나옵니다. 격투 게임으로. 그래서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미콘, 당시에 이제 코미콘 문화랑 곁들어지면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2차 창작물들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 어떤 요런 문화의 선구적인 역할도 했다라는 2차 창작이라는 건 뭐죠? 예? 2차 창작이라는 건 코미콘에서 파는 이제 동인 문화, 동인 문화도 동인지 문화도 엄청나게 큰 영향분이 되어줬던 회사들이다. 뭐 이것 말고도 제가 크게 이 두 가지 회사를 갖고 오긴 했는데 여러 회사들이 이제 군웅할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2000년대까지 요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유언 이런 애들이군요. 네, 예. 뭐. 유언, 마초, 마등, 뭐 그렇죠. 공손탄 뭐 이런 애들. 흡수 통합됐다가 뭐 그런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애니도 있었구나. 다 애니도 있어요. 예, 다 애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제 성인 게임들 회사도 성인 게임에서 주로 돈을 벌지만 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밝게 나오려고. 그 중에 제일 잘 풀린 케이스가 타임문인 거고. 자꾸 확장하려고 했구나. 네,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거 게임 안 하려면 그냥 애니메이션 보서 되겠네요? CG진만 봐도 돼요. 대신 그 탄탄한 울게 하는 스토리를 못 즐기지. 왜요? 아니, 이것도 드라마니까 그래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CG만 보면은 모르지. 내용을 모르지. 이게 제가 아까 미연 씨의 3에서 뭐라 그랬죠? 아니, 만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네. 이게 애니가 이 게임의 그 몰입도를 주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내가 선택하는 게 있잖아. 몰입이 돼서 아니, 나는 좀 아니라고 봐. 몰입이, 그러니까 게임으로 했을 때 몰입이 더 되는구나.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투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판 디자인이 더 좋죠. 그거 들어가고 게임 들어가면 실망합니다. 이준님은 안 하는 게 뭐예요? 전문가.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무겐 시리즈가 이준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격투 게임 해가지고 퀸 오브 하트 해가지고 투아트 시리즈로 해가지고 요거를 끝내주게 잘하던 사람이 오키도키입니다. 맨날 그거만 묻혀서 살았어요. 진짜로? 오키도키 보셔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네. 3교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야, 보고 있으면 좀 들어와라. 야, 이거 네가 소개해내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초대석 한번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보고요. 자, 아무튼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제 설명에는 이제 21세기가 됐잖아. 2000년대까지 왔잖아. 에록의 두 원로 회사들의 에스컬레이터 상승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92년부터 이제 좀 막강하게 제재를 가했던 제재가 살짝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면 돈이 도니까. 저는 정황상 로비도 했다고 봐요. 그리고 걔네는 AV 산업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세금 90년대 말부터 이제 엘프사가, 제가 아까 엘프사의 제가 느낀 인상이 뭐예요? 제재가 있지만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 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 시리즈에 유작이 있다고 했잖아요. 98년도에 취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01년도에 이제 귀작을 발표하면서 하드한 게임, 점점 더 하드한 게임을 내게 됩니다. 모모 작 시리즈. 네, 작 삼형제 시리즈. 유작, 취작, 그리고 귀작. 참고로 저는 요 작품 할 때 요 궁극의 오만한 이분을 공략했었지요. 들이라고 최신판도 나왔던데. 근데 제가 리메이크작들을 좀
어떻게 좀 이미지들을 봤는데 그 옛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림체부터 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약간 맛이 안 나잖아요. 그 향수가 안 나. 올드보이 지금 다시 리메이크해서 보면 그 맛이 안 나. 괴물 지금 다시 보라고 하면 그 맛이 안 나. 네, 하게 사쿠라 다 알지만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대명사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딥하게 들어가면은 언제 강제 방종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렇게 하드한 게임 내기 시작했고요. 이에 질세라 앨리스사 역시 01년도에 대학사 그리고 02년도에 츠마미구이라는 야 요거는 제 취향입니다. 제가 이 자료 구할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츠마미구이라는 것은 이제 치마 아내 나의 아내가 아닐 수도 있죠. 형수가 될 수도 있고 불륜이네 이거. 근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렘물로 대표되는 뭐 하렘물 그리고 마법소녀물인 에스카레이어 점차 표현의 수위가 그 엘프사를 의식해서 그런지 엘프사는 앨리스사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재와 표현력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하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자 이때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미성년을 주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옮겨가고 이제 나이가 애매모호하게 이제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묘사하는 흐름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인 쪽에서는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죠. 맞죠? 그 편법을 아직도 써먹고 있죠. AV 업계도 그 형태를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똑같구나. 이준님 자 지금 예시로 든 노래도 조관우의 늪이죠.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자 그리고 자 끊을 수 있는 시기 다 돼요 시간. 예 일단 가봅시다. 자 04년에는 판타지와 각종 설화를 섞은 페이트 비주얼 노벨이라는 장르로 불리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진월단 월의로 주목받던 회사가 지금까지도 이 페이트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로 탄생시켰고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구나. 네, 이 페이트의 요 성공 때까지만 해도 이 성인 게임물 시장이 점점 커진 일만 남은 것 같아 보였는데 05년도에 또다시 사회적인 사건과 함께 이 에로게가 성인 게임이 거센 비판에 놓이게 됩니다. 05년도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앞서서 표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올라갔는지 알려주는 게임이 바로 이 스쿨데이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미소녀 학원물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유저들을 많이 충격에 빠뜨린 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 현실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러 사람 어장 관리하다가 한쪽을 선택해 그럼 남은 한 사람한테 원망을 받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에로 게임들은 그 부분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은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아 진짜? 두 명의 메인 히로인이 있고 이 친구를 골랐을 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원망을 받을 수 있는가의 끝을 보여주는 게임이 바로 이 스쿨데이즈입니다. 아 진짜 복수가 있구나. 예, 복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잔인하게 표현한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 작품 이후작인 썸머데이즈는 일단 성별이 여자면 무조건 다 플래그를 꽂을 수 있는 등장 캐릭터에 있는 요 데이즈 시리즈가 있는데 아무튼 스쿨데이즈의 엔딩이 고어하기로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선열의 결말이라는 건데 참고로 이 친구가 마코토 주인공이고요. 이 친구가 코토노아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세카이라는 친구입니다. 요 나머지는 서브들이고요. 요 3명을 잘 주목해서 보냐면 선열의 결말 피가 남자하는구나.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코토노아가 세카이를 톱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교에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결말은 코토노아가 세카이랑 마코토의 사이를 인정 못해서 영원히 주인공을 사랑하겠다면서 스스로 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라는 엔딩이 있습니다. 세카이가 주인공을 자 그리고 역살이라는 엔딩이 있습니다. 세카이가 코토노아를 전철로 밀어서 공포네 이거 공포.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장르는 공포에 보고 싶다. 애니판 그래서 이 애니판은 요 4가지를 절묘하게 섞습니다. 나이스 보트라는 엔딩인데요. 아까 최초에 스쿨데이즈 하면서 이제 톱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뭐일 것 같냐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웃깁니다.
세카이라는 친구가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라. 코토노와한테 옥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토노와라는 친구도 아까 그런 엔딩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톱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딱 치는데 알고 보니까 세카이도 칼을 들고 왔네. 근데 이제 그 격투에서 코토노와라는 이 친구가 승리합니다. 톱을 든 이 친구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확인해보고 하면서 대사가 섬뜩합니다. 뭐야 역시 없잖아요. 씨 진짜? 자 그리고 그 애니의 결말이 이겁니다. 잘 보면 주인공이에요. 아 진짜? 네 이거 보트 타고 이제 요트 타고 가는 엔딩입니다. 미친. 야 이거 근데 이게 메인 이게 애니메이션의 엔딩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다 섞은 거예요. 이거 너무 컬처 쇼크인데? 이만큼 하여튼 일본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표현의 수위가 올라갔어요. 요 상황에서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그 소프트윤리위원회를 개 엿먹인 표현력이잖아요. 하필 같은 해 05년도 5월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코바야시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구나. 실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사건은 이제 이 친구가 범인인데 이 새끼 웃고 있는 거야? 웃고 있는 건데 이모코비가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래서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친구가 심지어 부잣집 아들이에요. 24살의 부잣집 아들인 24살의 잘생긴 남성 코바야시 야스요시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감금시키고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 친구가 부유했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했대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하렘을 만들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생겼다는 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래서 여성들이 유혹하기 쉬웠대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오기가 쉬웠다고 하고요. 약 04년도부터 104일 동안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를 감금하고 이제 중형견 목걸이를 채워놓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태폐적인 일을 강제로 시켰다고 했고요. 체포해서 이 사람의 자택을 수사했을 때 1000여 개가 넘는 에로게가 나왔다고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진술할 때 이 취작, 귀작, 유작을 굉장히 즐겨했고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네, 실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완전 또라이 새끼네.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이걸 언론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더더욱 거세게 이 성인 게임 시장을 두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성인 게임 시장은 점점 더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얘기한 01년 그 발렌타인데이 때 그 리프사의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완전 커졌구나. 네, 그래서 에로게임 회사들이 더 이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에로게 게임 회사 하면은 블랙 기업으로 좀 인식되면서 인재들 영입이 끊기면서 점점 말라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가 그러니까 추억의 장르가 되어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은 이렇게 역사가 끝난 건가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역사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역사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즐긴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즐겨 했던 시리즈들이 여기서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쉽게 보기 힘들고 한글 패치하시는 분들도 이 이상의 작품들은 AI도 발달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드한 저 같은 유저들이 손을 딱 놓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 때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재밌게 했던 대표적인 회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이야기를 좀 끌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된 건 뭘까요? 엘프사예요? 아니면 사부터 골라봐요. 뭐 일단 엘프부터 갈까요? 엘프사의 미국의 향기부터 갑시다. 미국의 향기. 네. 이게 여러모로 충격적이야. 네. 재밌겠네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로 게임이 성인 게임의 전반적인 발전 형태와 흐름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제가 성인이 된 게 05년이거든요. 저는 이걸 2010년도에 즐겼습니다. 당연히 그때 발매가 됐고 발매가 돼서 사람들이 인기가 일본어 능력자들이 이거를 즐겨보고 이거 한글화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글화 된 상태에서 한글 패처분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글 패치를 한 다음에 그게 들어온 상태 이후에 저도 한 25살 이후로 눈을 뜨게 된 장르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